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열전 맞수 강병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미재입니다. 예, 코스피 지수가 급등락을 또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은 1,800포인트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좀 규모가 줄어들고 있던 외국 매도가 오늘은 다시 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대외적으로 악재들이 참 많은 날이었습니다. 일본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도 오늘 증시에는 좀 여파를 미쳤던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다가 그리스의 재총선이 있는 다음 달까지는 불확실성이 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시각이 좀 필요하겠죠. 네. 자, 당장 이제 오늘 밤부터 열리게 되는 EU 특별정상회담의 결과가 궁금한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열전 맞수 30번째 공방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투자열전 맞수 오늘도 화제 남녀로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화제 랭킹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 가운데서 가장 클릭수가 높았던 5위부터 1위까지 이슈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5위를 차지한 이슈부터 확인해 보시죠. 정부가 전기료 인상과 관련해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재원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기료 인상에 관해서는 검토할 사항이 아직 많이 남았다면서 논의 중에 있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은행이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전망치 8.4%보다 낮은 8.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지난달 IMF의 전망치 8.2%와 같은 수준입니다. 세계은행은 중국의 수출 감소를 전망치 하향의 주요 이유로 거론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지역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보다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소비를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나서서 적절한 정책을 내놓는다면 내년 경제는 다시 반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성장률은 8.6%로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3위를 차지한 이슈입니다. 그리스의 전 총리인 루카스 파파데모스가 그리스는 유로존을 나가기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그리스가 유로존을 떠날 수 있으며 각국은 이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뒤집은 건데요. 파파데모스 총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그리스 정부와 유럽 각국, 유럽 기구들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2위 이슈 확인해 보시죠.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오늘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와 양적 완화 규모를 동결했습니다. BOJ는 현행 0에서 0.1%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40조엔 규모의 자산 매입 기금과 30조엔 규모의 신용대출 프로그램 등 총 70조엔 규모의 양적 완화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지난달 통화정책회의에서 전체 양적 완화 규모를 5조엔 늘렸던 BOJ가 추가 부양 조치를 내놓지 않은 셈입니다. 이번 BOJ의 통화정책회의 결과는 시장 관계자들의 예상에 부합한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오는 7월쯤 BOJ가 추가 완화 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화제 랭킹 5위부터 2위까지 이슈들 확인해봤고요. 이제 이어서 바로 1위를 차지한 이슈 어떤 것이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아시아국 주요 증시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하루 앞으로 다가온 EU 특별 정상회담에 대한 경계 심리도 작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본 증시가 BOJ의 정책 실망감까지 반영하며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락 마감한 가운데 중국 증시는 약보 확보에 마감하며 상대적으로 선방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사흘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0.07포인트 하락한 1808.62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3,800억 원이 넘는 매물을 쏟아내며 16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습니다.
환율은 급등하며 1,170원을 재돌파했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은 9원 70전 급등한 1,172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화제 랭킹 1위 소식까지 확인해봤습니다. 계속해서 강병욱의 화제 비평과 함께 하시죠. 네, 강병욱의 화제 비평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신용대출 연체율도 3년 전 만에 가장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서 빚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름은 살이 되지 못하고 빚은 자산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서로 빚을 권하는 세상에 살았죠. 이제 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하우스푸어라든지 하는 무슨 푸어의 뜻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빚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시라카와 일본은행 총재는 23일 정례금융정책위원회를 끝내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4월에 일본이 보였던 강력한 통화 완화 기조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현재 금리 수준은 사실상 제로금리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사실상 엔화 가치가 높아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통화의 가치를 낮춰야 하는데 어제는 피치의 신용등 강등이라는 견제구를 맞았습니다. 이 외풍 때문에 우리도 고생하고 있지만 일본도 개고생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흘 만에 1,170원대로 제쳐올랐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9원 70전 급등한 1,170원 90전에 마감을 했는데요. 이것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전직 총리의 입에서 직접 언급된 데다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의 2단계 강등 여파로 풀이되는데요. 이 환율 상승은 지금처럼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최근 외국인 매도가 집중되는 때에 우리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지 걱정인데요. 환율의 안정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총선 이후 주가를 자극할 재료가 사라지면서 정치 테마주가 약세를 기록하고 있죠. 특히 유럽 재정위기 폭풍이 국내 증시를 강타하면서 코스닥 약세와 함께 정치 테마주의 가격은 올해 초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 동력이 없는 장세가 이어지면서 일부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정치 테마주 매수세가 관찰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에 다시 이 테마주 열풍이 불 가능성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정치 테마는 우리 마음의 후진성을 말해줍니다. 권력에 빌붙으려고 하는 빈대 정신이죠. 이 정치 테마를 찾는 것보다 실적 호전주를 찾는 것이 더 안전해 보입니다. 이 정치 테마주 잘못 투자하면 거지됩니다. 지금까지 화제남녀였습니다. 투자일전 맞수 30번째 공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이 사흘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불안한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대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키움증권의 김충달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월요일, 화요일은 좋았었는데 오늘은 다시 장중에 1,800포인트가 깨지는 그런 모습 보였었는데요. 두 분 어떻게 대응 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창봉 팀장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은 지난주 쇼크가 워낙 컸기 때문에 오늘장 사실 별로 기대는 안 했습니다. 워낙 이제 시장 화두가 아마 오늘 밤 열리는 이제 이후 정상회담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오늘 사실은 20포인트, 워낙 이제 지난주에 하루에 50포인트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무덤덤했지 않나. 사실 오늘 밤을 좀 넘기고 나서 차라리 움직이고 나서 한번 내려가든 올라가든 액션을 취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봤기 때문에 하루 좀 지난주보다는 확실히 좀 무디였던 것 같습니다. 무디게 대응을 하셨다. 네. 예. 자, 김충달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예, 사실 되게 힘든 장인 건 많은데요. 정말 간신히 종목으로 버텨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이 빨리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네. 네. 아무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밤부터 열리게 되는 EU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들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또 투자 전략도 세워봐야 되겠죠.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은 온통 그리스에 대한 이 악재가 시장을 뒤덮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자, 지금 구체적으로 유럽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문가 한 분을 섭외를 했거든요.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강유덕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이 글로벌 시장에 우려를 키우고 있는 그리스. 최근에 이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여부를 놓고 좀 말들이 많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은 얼마나 되고 또 유로존을 탈퇴를 한다면 우리한테 영향은 어떻게 올까요? 일단 그리스 국민들의 80%는 그리스가 유로존에 잔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전반적인 여론은 이제 유로화를 아직 선호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그리스 경제가 이제 IMF와 EU 그다음에 ECB의 이제 구제 금융을 받으면서 이제 강도 높은 긴축 재정을 이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연금을 줄인다거나 공무원 임금을 삭감한다거나 이제 기업을 민영화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피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제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스 경제가 5년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긴축에 의한 피해를 국민들이 이제 실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긴축에 대한 굉장히 거부 반응이 강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제 IMF가 이제 부과하고 있는 어떤 구제금융 조건을 다시 협상하자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IMF나 EU 회원국들은 이러한 그리스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하기 때문에 이제 위기설이 이제 부각되는 건데요. 만약에 그러면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할 경우에는 어떠한 이제 상황이 이제 펼쳐질까를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해보면요. 일단 그리스 경제 차원에서는 굉장히 이제 악재가 될 것이 이제 확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리스가 이제 그 유로존에서 탈퇴를 선언하는 순간 이제 구제금융을 이제 받지 못하게 될 거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그리스는 이제 정부 운영에 필요한 정상적인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결국은 이제 화폐를 이제 찍어내는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새로 도입하게 되는 통화가 이제 과거에 이제 드라크마였는데 이제 다시 이제 그 통화가 도입될 경우에는 이제 그 화폐가 약 한 50%에서 심하면 한 70% 정도까지 평가 절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와중에서 이제 기업들이 도산한다던가, 그다음에 기존 채무에 대한 그리스의 이제 디폴트 선언, 이것이 이제 공공 부분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그리스 국채의 약 한 94% 정도가 그리스 국내법에 의해 발행된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드라크마로 이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각국의 공공기관, 특히 이제 유럽중앙은행이라던가 IMF, 그다음에 각국의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 국채라던가 아니면 민간 부분이 갖고 있는 그리스 국채도 이제 절반 가까이 이제 평가 절하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건 일종의 기술적 의미에서의 디폴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다른 나라들로 이 위기가 확산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특히나 민간 은행을 통해 확산될 경우에는 전체 유로존이 이제 굉장히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봉착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이제 유로존에서 탈퇴한 나라가 어떤 나라도 없었고, 그 다음에 유로존 탈퇴라는 것도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스가 탈퇴하게 되면은 뭐 포르투갈이라던가 스페인이라던가 이런 스페인같이 큰 나라조차도 탈퇴를 고려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면에서는 이 그리스라는 이제 그 작은 경제가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유로존으로 확산될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글로벌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네,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밤부터 열리게 될 이 EU 특별 정상회담에서 뭔가 어쩌면 해결책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들도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EU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정상회담의 의의는 5월 6일 날 프랑스 대선 이후에 새로운 프랑스 대통령이 이제 첫 번째로 참가하게 되는 정상회의고요. 여기서 이제 독일 안젤라
메르켈 총리와의 어떤 기존 그 유럽 재정 위기 해결에 대한 이제 방향을 재검토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재정 위기 해결을 있어서 메르켈 총리가 주장하는 긴축 위주의 이제 해결책이 이제 주를 이루어왔었는데요. 올랑드 총리 같은 경우는 긴축을 기조로 하되 지금 상황에서는 성장을 다시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스페인이라던가 이런 남유럽 국가들이 여기에 어느 정도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 재정 위기의 해결 방향에 대한 기조가 다시 한번 재정립될 것으로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신재정 협약, 즉 긴축 재정을 요구하고 있는 이 협약이 수정되거나 보완되는 이 정도의 조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는 각 나라들이 기존의 구제금융 조건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리스 문제를 도와주겠다는 원론적 차원에서의 지지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그 이유로는 그리스 정부가 현재 과도 정부인 상황에서 EU 정상회의를 통해서 특별한 지원 제의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입장은 일단은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리스라던가 이제 남유럽 국가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유럽 개발은행을 주축으로 해서 투자 펀드를 이제 마련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EU의 구조 기금을 활용해서 이제 남유럽 국가들의 인프라를 이제 개설하는데 이제 좀 도움을 준다거나 이 정도의 조치 등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게 그 유럽 문제가 좀 시장 내성을 가질만 하면 불거지고 하고 있는데요. 이 유럽 문제는 도대체 언제까지 가게 되는 겁니까? 뭐 다음 달 17일 그리스 총선 끝나면은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유럽 재정 위기는 유로화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이라던가 그동안 10년 동안의 각국의 경제 정책의 이제 실패 사례 이런 것들이 이제 축적돼 가지고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단순히 유동성 위기로 보이지만 지금은 채무 위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 국가들이 이제 그 경제 성장률을 감안할 때 이제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채무를 갖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인데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채무를 재조정하는 방안이고요. 두 번째는 어느 정도의 성장률이 뒷받침되는 성장 촉진 정책을 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채무를 재조정한다는 것은 사실 그리스의 경우는 이미 했지만 다른 국가들을 재조정할 경우에는 그건 이제 유럽의 어떤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너무나 이제 크기 때문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요. 성장 자체도 지금 유럽 국가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재정 위기나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이제 가라앉는다 하더라도 이제 고속 성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간 몇 년 동안 계속 조금씩 이제 끌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스 문제가 6월 17일 날 총선 이후에 어느 정도 봉합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미봉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다른 나라 뭐 포르투갈이라던가 그다음에 스페인 문제가 재부각된다거나 이럴 개연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향후 2, 3년 동안 이 문제는 글로벌 경제를 누를 수 있는 그런 악재로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강효덕 팀장님께서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말씀을 들어봐도 뭐 특별하게 용뺀 재주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늘 뭐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이 EU 정상회담 과연 증시 안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면서 먼저 전문가 한 분을 전화로 해봤었는데요. 자, 두 분 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충달 전문가께서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일단 이번에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마땅한 바로 해결책은 바로 나오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그 어떤 해결에 대한 기대를 줄 수 있는 요소만 하나만 던져줘도 그걸 기대감으로써 주식 시장에서 반등의 재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줘도 사람들이 조금 피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보고 있습니다. 네. 하창봉 팀장께서는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사실 이제 이런 문제는 저는 약간 이런 멘트를 한번 주변해봤습니다. 통제 불능 능력이다. 그리고 불확실성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상당히 그냥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유럽 같은 경우는 역시나 우리 많이 알고 있죠. 경제 대국 유럽이 어떻게 보면 자기네
독일이라든지 북유럽이 자기네들 이권을 위해서 유로존을 만들었던 거죠. 근데 경제적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이유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10년 지나면서 이제 삐거덕거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는 그 독일의 야심이 다시 화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독일이 상당히 강경하게 반응하는 것이고 지방선거에서도 참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조금 국내 갖고 들어왔을 때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제 S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S전자 상당히 잘 나갑니다. 근데 잘 나가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치킨 게임이라 그러는데 밑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다 도산되고 죽어나가죠, 실제적으로.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경제 메커니즘인데, 근데 그것을 조금 시장이 좀 안정되고 정상적일 때는 S전자도 잘 나고 나라도 좀 삽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좀 극단치로 갔을 때는 사실은 중소기업이 망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대기업에서 만드는 상품이 다시 한번 소비에까지 안 넘어가겠죠. 그럼 그 화가 다시 결과적으로는 대기업으로 갈 수 있겠죠.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황이 바로 그 짝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네. 조금 지속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S전자 그러니까 더 눈이 확 띄어요. 확 까놓고 이야기하는 게 더 편하죠. 네. 신문에 다 나온 얘기인데 뭐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십니까?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쟁점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부터 내일까지 유로존의 이 정상회담이 나오게 되는데요. 과연 해법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인지 어떻습니까? 두 분, 하창복 팀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예. 김춘달 전문가께서는요? 저는 뭐 근데 그래도 뭔가 좀 건질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있기 없기 했는데 한쪽은 없기, 한쪽은 있기. 예, 그러면 김춘달 전문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다고 했으니까 네. 뭐 확실하게 나오진 않지만 기대감이라도 실어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미 그 주식시장을 보시게 되면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빠져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노력하고 있다, 심리적인 부분을 제대로 된 반등을 지금 제대로 한 번도 못 줬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어떤 거리를 주게 되면은 그 요소를 생각하면서 시장의 하락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증시는 어차피 그리스 총선 투표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 요소가 지금 독일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쉽게 어떤 해결책을 바로 내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뭐 유로본드 얘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겠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이게 시간을 끌어주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피해 나올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준다고 한다면 증시에서는 반등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현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든지 위험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하긴 회의를 하는데 깨자고 회의를 하지는 않을 테니까 뭐라도 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나라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하창봉 팀장께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지금까지 이제 시장에서 일단 그렇게 해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뭐 과거에 때 뭐 작년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나봤자 별거 없을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도 좀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도 희망의 끈을 더 드린다 그러면은 과연 이제 시장이 많이 알려진 이야기죠. 오늘 밤에 정상회담에서 주요 논의될 것이 의제가 한 두세 가지가 있죠. 네. 근데 그 핵심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긴축 그만하고 성장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성장하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건데 제가 한번 이제 좀 비유를 좀 빗대봤습니다. 사람이 제일 먼저 이렇게 손에 가볍게 칼이 보이면은 뭐 밴드 바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나오는 의제 중에서 구급량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EIB입니다. 유럽 투자 은행에 대한 자본을 확충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독일도 오케이 하고 거의 다 주변국이 다 오케이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걸 하게 됐을 때는 미치는 파급력 효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액적으로 봤을 때 한 밴드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지금 좀 많이 아프면 이제 사실 밴드 갖고는 안 됩니다. 진통제를 먹어야 되죠. 진통제를 먹는데 가장 시장에서 지금 기대하는 것이 바로 유로본드입니다. 근데 이거는 거의 제가 판단할 때는 100% 너무 과한 표현이고 거의 불발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겠습니다. 99.99% 불가능하죠. 네, 뭐 독일이 아마 안 할 겁니다. 거의 대놓고 안 하겠죠. 그거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독일이 그동안에 좀 꼼수죠. 사실 그 유로존 통합하면서 유일하게 북유럽 국가들은 사실은 남유럽의 재정 악화 상태에서 오히려 흑자 기조를 받던 나라들입니다. 그런 국가에서 다시 한번 자금을 출자해서 본드를 만들자, 기금을 만들자 그러면 당연히 독일 국민들, 동유럽 국가들, 오스트리아라든지 네덜란드, 핀란드 다 반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가장 좋은 진통제입니다.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의 재료인데 이 부분이 안 나온다면 이렇게 좀 힘들 것이다 안 나 보겠고, 이제 지금 현재 가장 뭐 화두가 계속하고 독일이라든지 동유럽 이야기 잠깐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까지 좀 그게 가이드라인에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독일도 사실 지난번에 지방선거에서 좀 참패했기 때문에 지금 공격적인 액션을 취하기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약간은 부정주로 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장을 놓고 보면 사실 그리스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도 악재가 되는 모습이었죠. 참 악재가 많은 증시인데 이 가운데서 최대 변수라고 본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김충달 연구원님. 결국에는 지금 사실 일본 이야기는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하나의 그냥 일본 상황을 확인시켜주는 이슈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결국에 그 그리스로부터 촉발되는 부분에서 결국 다른 나라들로 전이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결국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하느냐 마느냐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가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결국에 이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를 하게 되고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거나 아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스페인이나 다른 나라들이 정말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과연 그런 상황이 나오고 또 탈퇴하고 이런 상황을 그냥 방관하고 가만히 있기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좀 봐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독일 입장에서는 아무리 지금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조금 독일 입장에서 조금 이렇게 아무래도 메르켈 총리가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손 치더라도 결국 그런 문제가 자꾸 터지게 되면 뭔가 합의점을 찾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자기 입장만 고집하면서 이대로 그냥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시간 좀 걸리겠죠. 일단 뭐 일본보다는 유럽 쪽에 더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고요. 네. 하창봉 팀장께서도 이 의견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아무래도 유로존이 가장 큰 문제다. 네, 그렇죠. 지금 어떤 정시의 어떤 가장 큰 하이라이트, 고춧가루 뿌린다 그래야 됩니까? 그거는 유럽 문제죠. 사실 일본 같은 경우 조금 더 언급해서 많이 들으면 우리 투자자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일본이 오늘 신용등급 피치사로부터 A-인가요? 한 2단계 내려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랑 피치 기준으로는 똑같습니다. S&P는 무디스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보다는 조금 좋고요. 근데 일본은 사실 신경 안 쓰는 게 왜 그러냐면 물론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참 가라앉을 수준입니다. 일본 정부의 국가 부채가 GDP의 200% 넘습니다. 오히려 저 말만 이탈리아보다 비율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도 왜 일본 정시에 대해서 우리가 무덤덤하냐면 일본 국채 90% 이상을 국민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이야기 자체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보겠고요. 가장 큰 지금 봐도 사실 유럽 문제 해결만이 사실 지금 장의 가장 큰 변수지 않나. 중국도 미국도 계속적으로 아직까지는 아니지 않나. 워낙 유럽 쪽 영향이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실제로 피치가 이제 등강등한 것이 엊그제 밤 오후 6시 그 정도 네. 나왔던 건데 크게 영향을 안 미쳤던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쟁점 두 번째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완전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요. 안전지대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에 안전지대는 있을까요? 하 팀장, 우리 그 안전지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일단 없다고는 준비를 했는데 네. 일단은 없다고 먼저 말하겠습니다. 예, 없다. 김추자는 뭐겠어요? 아직은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있다. 예.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이따를 좋아하니까 이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사실 지금 현재 1,800이라는 가격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 출연했을 때 241선이라는 기준선 어차피 의미 있는 가격을 찍자면 기술적인 분석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 241선이라는 가격을 1900선대 중반에서 이미 깼을 때부터 위험 관리는 사실 스타트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안전지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사실 시장이 끝나면요. 모든 종목들이 다 끝났다고 보고 주식은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 전차 군단들의 주가는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끝났다라는 흐름으로 볼 수는 좀 없는 상황이라고 아직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내수주라든지 아니면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군들은 상당히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돈은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좀 눈치 보는 그런 흐름도 있죠. 그래서 다만 이제 이 위기가 여기서부터 더 크게 가게 되면은 이제는 안전지대가 없어지겠죠.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기회가 좀 있지 않은가. 시장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는 데는 유럽의 액션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의 어떤 흐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흐름들을 잘 견뎌낸다 하면은 결국 견뎌내는 사람들이 결국 수익을 다시 취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하창봉 팀장님의 의견은 안전지대가 없다라는 쪽이었는데요. 네, 제가 근데 없다 그러면서 웃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우리 투자자분들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렬히 간다는데 왜 웃고 있냐 그럴 수 있는데 사실 같은 말씀입니다. 있긴 있는데 제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세상에 두 가지의 투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긍정론자가 있고요. 한 사람은 부정론자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 역사를 놓고 보면 사실은 누가 벌었을 것 같습니까? 긍정론자가 아니라 부정론자가 돈을 벌었습니다. 그 왜 그런 말씀하면 물론 이제 이게 어떤 그 정해진 형식일 수도 있는데 긍정론자들은 시장은 항상 긍정론으로 시장을 짚하는 건 맞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작은 사이클 파동에 의해서 장이 올랐다 내렸다 하니까요. 실제적으로 2008년도 지수가 1000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3년 만에 2000 이상 온 것처럼 결과론적으로 오릅니다. 그런데 이 상당히 너무 긍정론자들은 항상 조금만 시장이 안 좋고 조금 반등하다 다시 밀리면 그 패닉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부터 아예 마음을 턱 비워놓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지금 같은 기간에는 상당히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아싸리 어떻게 변할지는 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주식 투자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약간은 저는 조금 부정적인 멘트로 시장을 보는 것이 오히려 마음은 편하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른 것이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이 네. 또 다시 올라오면서 1170원대로 올라왔는데요. 하 팀장께서는 이 환율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것으로 보시는지요? 네,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보면 저는 조금 박스권은 그릴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170원대인가요? 한 1150원에서 작년에만 8월달 정도에 1200원대까지 제가 1220원까지. 네, 1200원대를 잠깐 돌파했던 걸로 아는데 지금 일단 우리 간단하죠. 환율이 많이 오르는 거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면 당연히 환율이 오르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작년보다는 지금 내려오는 포인트가 작년 8월 달에는 한 7, 8일 만에 사실 250포인트가 빠졌고요. 지금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외국인 매도 강도가 어차피 연초 주가가 1800포인트 초반이었고 유럽계가 많이 샀었고 지금 파는 게 유럽계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1700포인트 초반까지 내려간다 그랬을 때로 그렇게 폭발적인 반등은 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환율은 사실 다른 것보다 외국인들이 많이 파는 것도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어느 정도 그 밴드를 잡아주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150원에서 조금 보수를 봤을 때는 한 190원 정도 밴드만 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김충달 연구원께서는 환율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뭐 어차피 증시와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변동성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종합지수를 달러로 환산해서 지수를 한번 봤을 때는요. 현재 그 주가의 위치가 거의 작년에 그 김정일 사망 관련된 보도로서 급락을 했을 때 그 시점에 주가 상황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서부터 외국인들이 계속 또 매도를 해서 주가를 더 그렇게 박살낸다기보다는 오히려 여기서는 조금 조절하면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정상회담도 하나의 이슈거리가 되는데 그걸로 실망감에 대한 매도가 나올 수 있지만 그래서 주가가 더 약세를 보이게 되면 또 계속 또 다른 이야기들 또 계속 진행될 것 같아서 당분간 조금 혼조스러운 그러니까 상승으로 바로 돌지는 못하지만 조금 변동성 거리는 그 하향 안정이 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환율 흐름이 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쟁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장세가 지속이 되면서 과연 주식을 매수하는 게 맞는 투자 방법인지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현금 비중 확보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어떠십니까? 현금은 확보하셔야 됩니다. 네, 김충달 예. 연구원께서는요. 지금 뭐 강제로 만들 수는 없고요. 좀 뜨고 나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좀 현금을 확보하고 전략적인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뭐 김충달 전문가부터 좀 그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 이미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뭐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가의 위치를 봤을 때 어떻게 이걸 가지고 대세 상승장이라 생각하면서 무조건 저가 매수라고 무조건 들어가겠습니까? 사실 이 지수, 이 증시의 이 상황을 보시게 되면 좀 확인 매매 하신다는 개념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은 주식 쉬는 게 맞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지금 문제는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문제를 지금 현재 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도 많이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근데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제가 이때까지 경험을 해봤던 것에 의하면 한 30% 정도 현금을 만들게 되면요. 계좌는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식을 100% 갖고 계시는 분들은 혹은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은 30% 현금 만들 자리를 찾아보는 것이 현재 최소한의 어떤 대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시장에서는 아직 하락 압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조만간 변동성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다다음 주에 우리 만기도 좀 앞으로 다가오는 만기도 있기 때문에 그 만기 때 흐름에서도 최근에 급락한 다음에 변동성이 좀 주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이용해서 현금 비중 좀 만드시는 종목 타이밍들을 좀 잡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하창봉 팀장께서는 뭐 무조건 만들어야 한다. 네. 그런 말씀이신데요. 아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투자를 하고 있느냐, 투기를 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하면 대부분이 투자를 하고 있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투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요. 사실 주식은 손절매도 필요 없고 뭐 현금 비중도 필요 없습니다. 투자를 하시게 되면 길게. 근데 그 길게의 개념이 다 애매하다는 거죠. 대부분의 투자가분들이 왜 손절을 설정하고 하냐면은 투기적으로 그냥 시세 차익으로 놓이고 또 하나 투자 기간에 설정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이거를 5년 동안 어느 정도 매년 100, 200, 300씩 투자하겠다 이런 기준으로 사실 설계된 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손절매도 필요하고 현금화도 필요한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조금 그런 마인드 좀 갖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지수가 10%를 빠졌습니다. 지수가 10%를 빠졌다. 2000포인트에서 200포인트 빠졌죠. 지수가 10포인트가 빠지면은 이는 약세장 전환입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기 때문에 저는 현금 전략 말해드리겠고요. 자, 중요한 거는 자산 캐파를 키우는 거지 내 종목의 수익률이 아닙니다. 1000만 원이 800만 원 됐고요. 그게 다시 1000만 원 갈 때 그 종목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자산이 올라와야 되고요. 올라올 때는 확실히 틀이 바뀝니다. 올라온다고 현대중공이 갑자기 50만 원 가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일 때 늦었다 싶을 때라도 저는 현금화 자산, 최소한 지금은 좀 공격적인 사람이라면 60%까지 현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고 나면 확실하게 쌀쌀한 9월달쯤 되면 기회가 올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유로존 문제부터 시작해서 현금 비중 문제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찬찬하지만 바삐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 가야 되겠죠? 네, 저희 잠시 산책 좀 다녀올게요.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네, 오늘 여러분들 보신 것은 바로 이제 오프라 윈프리 네. 동영상인데요. 자, 김춘자 전문가께서는 오프라 윈프리 가져오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우연히 오프라 윈프리에 대한 책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주말 동안에 좀 빠져서 봤었는데 정말 좀 감명 있게 읽어가지고 그래서 도움 되겠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예, 제가 쓴 책은 안 보셨던 모양이죠? 죄송합니다. 예. 자, 어떤 점들이 제 가슴에 와닿았을까요? 예, 잘 아시겠지만 오프라 윈프리는 토크쇼로 성공한 미국의 여성 방송인입니다. 지금 뭐 보니까 자산이 10억 불 이상이 된다고 하고요. 뭐 돈으로 모든 걸 다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에 한 명으로 뽑힐 정도로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도 이렇게 성공하기 전에는요, 정말 불우한 시절 많이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생아로 태어났고, 그리고 뭐 사촌한테 좀 안 좋은 일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힘든 시기 겪었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 결국 나중에 만났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독서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독서에 대한 열정으로 이 자기를 다잡고 결국 성공한 인물이 됐는데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람이 있다. 일을 일으키는 사람, 그리고 일어나는 일을 지켜만 보는 사람, 그리고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사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오프라 윈프리가 나중에 했던 이야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겠다 하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렸다고 합니다. 지금 그 시장 상당히 힘든 시기죠. 저도 사실 지금 현재 시장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 만나 뵙고 정말 힘들어 하시는 거 많이 느낍니다. 근데 이 위기를 이제 결국 주식 시장을 보시게 되면 항상 좋고 나쁜 시절이 계속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시기를 겪고 나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결국 좋은 시장도 보게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위험 관리가 필요하고 그런 시기지만 잘 슬기롭게 미리 갈고 닦아서 준비하시고 나중에
시장 좋았을 때 그때도 제가 방송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아주 찐한 감동을 받으신 그런 상황인데요. 하창봉 팀장께서는 이렇게 나한테 감동을 줬던 그런 인물이 있을까요? 이순신 장군. 좋죠. 저에게는 23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네, 사실 농담이고요. 뭐 사실 농담이었어요. 네, 오프라 윈프리 사실 저는 뭐 영어가 잘 안 돼갖고 무슨 말 하는지는 잘 안 들렸습니다. 워낙 말이 빠르잖아요. 네, 토크쇼인데 미국 친구들은 좀 말이 좀 빠르더라고요. 코미디가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은데 뭐 전에 들은 이야기 저도 잠깐 이렇게 지난주 보면은 참 어떤 가장 항상 시장은 언제 감동을 주냐 하면은 우리 말씀하신 대로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또 그것을 나중에 보란듯이 성공했을 때 큰 박수를 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지금 딱히 제가 우리 투자가분들한테 읽은 책 중에서 뭐 감명이고 멘트는 못 드립니다만 항상 지금 같은 장 조금만 더 여유 있게 좀 즐기는 자세도 오히려 좋지 않나 저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오프라 윈프리를 그 아이들한테 책을 써주면서 읽어봤었는데요. 네. 제가 가장 감명 있게 느낀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이어트는 다 내일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프라 윈프리는 당장에서 살을 네. 많이 뺐더라고요. 부럽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충달 전문가의 플레이리스트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만나보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얘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이 종목을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 한방. 자, 오늘 이 종목 신작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지속적으로 좀 미끄러지다가 오늘 급반등하는 모습이었죠. 앞으로의 흐름이 궁금해집니다. 자, NC소프트, 세렌바이 두 분의 의견 어떻습니까? 바입니다. 예, 전 지금은 셀입니다. 네. 예. 자, 인스소프트 하창봉 팀장께서 바이 의견 주셨는데요. 투자 전략을 좀 잡아주신다면요? 네, 뭐 오늘 이슈만으로 바로 바이는 아닐 될 것 같고요. NC만 놓고 봤을 때 저는 그냥 가격까지 콕 집어서 한 22만 원, 24만 원 밑에는 좀 싸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주가가 이제 싸고 안 싸고는 사실 가장 단순하게 보면은 고점에서 내려온 걸 싸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밸류에이션입니다. NC소프트는 사실 오늘 오른 거는 블레이드 앤 소울을 한 6월 달 정도에 OPT를 공개 테스트를 하겠다는 이야기 때문에 오르긴 했는데 뭐 요것 때문에 오를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실적을 보니까 실제로 뭐 조금 리니지라든지 아이온 이후에 조금 히트작이 없었고 지금 NC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이 블레이드 앤 소울에 많이 기대를 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그 기대감이 지금 계속 실망감 그리고 지연되는 것 때문에 주가 발목을 잡았는데 보통 우리 제가 기본적 분석 잠깐 말씀드리면요. 보통 지금 NC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만약에 장사를 못하고 연간 내년부터 야구단에 1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 그래도 EPS가 한 7천 정도 나옵니다. 그랬을 때는 보통 게임주들이 한 30 이상의 펄을 줍니다. 그러면 7천에 30만 줘도 그냥 21만 원이라는 거죠. 보통 35에서 4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 블레이드 앤 소울 이슈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한 20만 원 초입에서는 중장기적인 매수 전략이 맞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충달 전문가께서는 셀 의견이신데요. 예, 최근에 뭐 디아블로라는 게임에 대한 파급력, 뭐 게임주 많이 봤는데요. 사실 블러드 앤 소울이라는 게임도 저도 뭐 게임 많이 하지만 기대 되게 많이 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재료는 뭐 매수를 하게끔 만드는 요소가 맞긴 맞는데 지금 뭐 이 종목의 수급이라든지 현재 차트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올라오면 단기 매매 정도밖에 안 되지 않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조정받고 또 시장도 좀 위기 있으니까 그 수급들 조금 나간 다음에 공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하창봉 팀장께서는 한 21만 원대, 그리고 김춘달 전문가께서도 조금 더 밀리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한 종목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스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고 하죠. 한국사이버결제인데요. 한국사이버결제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어떻습니까? 바입니다. 저 셀입니다. 자, 하창봉 팀장께서 한국사이버결제 바이 의견 주셨는데요. 네. 전략은요? 오늘은 자꾸 충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이버 결제 사실 이제 요새 오늘도 많이 어렵고 요새 페이스북 때문에 뭐 페이스북 관련주 해가지고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단순하게 보면 한국 사이버 결제가 뭐 최근 단기적으로 페이스북 때문에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만 사실적으로 알고 보면은 작년 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실적을 기반으로 올라왔던 종목이다 말씀드리겠고. 이것이 뭐 프렌드샵해서 페이스북과 어떤 결제 시스템을 한다든 다른 여타 관련해서 한다 하더라도 가장 간단하게
세상이 모바일로 발전하고 있고요. 모바일 결제 시장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이 종목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이번 주에 잠깐 오른 거는 페이스북 효과 조금 있습니다만 긴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 한국 사이버 결제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단 주가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가격은 아니고요. 7,000원 초입까지 하면 밀릴 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충가 전문가는 셀 의견이신데요. 사실 뭐 겉으로는 셀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참 논하기가 그렇습니다. 한국 사이버 결제는 최근에 매출도 꾸준히 늘고 실적도 꾸준히 늘고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한다면은 현재 시총으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지금 시장의 여건하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서 61선이 지금 횡보하는 국면인데 21선과 61선 역별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건 있지만 이 61선의 기간 조정 길이가 너무 짧기 때문에 시장도 그렇고 이 여건 상황을 봤을 때는 오히려 조정받은 다음에 더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쫓아가면은 단기적으로 또 밀리기 때문에 조정받은 다음에 역시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 종목은 간단히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시장 약세와 무관하게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파라다이스 셀입니까 바입니까? 셀입니다. 예, 저는 바입니다. 자, 김춘철 전문가께서 파라다이스 바인데요. 전략 좀 볼까요? 예. 그 파라다이스 요즘에 중국 관광객들 되게 많이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매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1분기 실적도 나왔는 거 보면은 상당히 많이 개선됐고 2분기도 더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중국에서 지금 보면은 부양책을 쓰고 난 이후에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돈을 지금 쥐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돈들을 사실 투자에 좀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뭐 소비나 아니면 카지노나 이런 쪽 관광객들에 대해서 이렇게 풀리는 종목군들만 지금 되게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시 지금 단기적으로 쫓아가는 매매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파라다이스는 이미 추세를 잡고 있는 상태고 이렇게 추세 잡고 있는 종목은 조정받아도 쉽게 안 꺾이기 때문에 뭐 매수 의견을 드려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네. 자, 하창봉 팀장께서는 셀 의견인데 네. 좀 많이 올랐다 그게 싶은 모양이죠? 많이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과열입니다. 이 주식은 지금 이제 파라다이스를 사실 누가 셀을 외치겠습니까? 이렇게 수트에 살아있고 52주 신고가를 가려고 있는 거. 또 지금 잘 가는 건 사실 조금 더 갈 것 같습니다만 시장이 좀 불리하다 보니까 오늘도 기관들이 20만 주를 그냥 몰빵했습니다. 몰빵이라면 그냥 사버리는 거죠. 파라다이스라든지 한국콜마 이런 데 개별 스몰 캡에 돈이 상당히 몰리고 있는데 일단은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되기 때문인데 주가라는 것이 항상 새로운 역사를 가져갈 때는 실적이 수반이 되고 수급이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파라다이스의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약간 단기 과열 국면에 들어갔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내용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저는 한 요 정도 가격에서는 청산하고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겠고 사실 이제 저는 그게 있습니다. 제가 일단 파라다이스를 외국인이 아니라서 못 가봤기 때문에 일단 확인을 못 해봤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키움증권의 김충달 전문가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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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래도 오늘하고 내일은 EU의 특별 정상회담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미국 네. 시장도 뭐 그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있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이 밖에도 경제 지표들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주택 지표 오늘 장에서 많이 발표가 되는데요.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4월 신규 주택 매매와 함께 5월 주택 가격 지수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기존주택 매매가 가격도 좋고 또 판매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신규 주택도 한번 좀 기다려봤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밤사이 발표되는 미국 시장의 지표들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투자일전 마스 30번째 공방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9시에는 재테크에 관련된 정보들 갖고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교수님 인사드릴 시간이네요. 여러분 오늘 밤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굿나잇. 굿럭.